네, 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우리 본격적인 우리의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 수업 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내용들이 평가 종목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수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인 배드민턴 종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1학년 때 하이 클리어 랠리, 그다음 2학년 때 서브 이런 평가를 통해서 배드민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스트로크 방법이나 또는 뭐 경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운동이고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은 운동이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처음 접할 때 뭐 이미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혀 배움이 없던 친구들은 아마 처음에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비록 지금 온라인 수업이지만 배드민턴에 대해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좀 알아가고 또 선생님이 관련된 영상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여줄 테니까 차분하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한번 생각을 좀 하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게 우리 체육 교과서죠. 여러분들 체육 교과서 잘 안 보죠? 네, 이번 기회에 교과서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구공, 테니스공, 골프공, 셔틀콕 중에 가장 빠른 게 무엇일까라고 지금 생각 열기가 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야구공, 테니스공, 골프공, 셔틀콕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셔틀콕과 골프공이 1, 2위를 다툰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골프공의 최고 속도는 2003년 라이언 윈더가 기록한 시속 349.3km이다. 셔틀콕은 2005년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푸아이펑이라는 선수 중국 선수가 기록한 시속 331.4km 이 스매싱을 때렸을 때 기록인데요. 그때가 최고 기록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2009년 탄분헝이 말레이시아 선수라고 하네요. 셔틀콕으로 시속 439k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고 이 외에 이제 테니스공은 시속 263km, 그다음 야구공은 시속 180km 정도가 최고 속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끔 얼마 전 예능에서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가 셔틀콕을 스매싱 강력하게 스윙을 해서 코트 반대편에 있는 수박을 깨뜨리는 그런 예능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배드민턴 셔틀콕이 이 세계적인 수준급의 선수들이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면 엄청난 속도와 스피드 그다음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볼까요? 음, 왼쪽 화면에 보면 배드민턴 황제로 불리는 선수라고 해서 흑백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바로 박주봉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데 배드민턴을 조금 배워본 친구들은 혹시 배드민턴 라켓 중에 주봉 라켓이라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박주봉 선수의 이름을 딴 그 라켓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주봉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 경기 대회 등 국제 대회에서 총 72회 우승을 해서 국제 배드민턴 연맹의 명예 전당에 올랐다. 그는 은퇴 후에도 한국, 영국, 일본 등에서 국가대표를 지도하여 우수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네요. 정말 세계 대회에서 72회를 우승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그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순간 속도 어떤 공들이 제일 빠른지 배드민턴이 제일 빠르고 그다음 골프, 테니스, 탁구, 야구, 배구 순서로 나와 있네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배드민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 넘겨서 득점을 겨루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형 경쟁 스포츠라고 너무 잘 알고 있죠. 배드민턴 말고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탁구, 테니스, 배구, 그리고 소위 군대에서 하는 족구
요즘에는 뭐 킥볼이라는 이름으로도 하고 또 올림픽에는 세팍타크로라는 종목 이름으로 이런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트 가운데 네트를 두고 양쪽 코트를 나누어서 상대방 코트 안에 어떤 공이나 이런 콕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득점하는 이런 네트형 경쟁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넘어온 셔틀콕을 자기 코트에 떨어뜨리지 않고 상대 코트로 넘기기 위해서는 코트 전체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풋워크와 발의 움직임, 스텝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라켓을 이용한 다양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배드민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소개가 좀 나왔고요. 바로 299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좀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배드민턴은 영국인 장교가 인도 원주민들의 놀이인 푸나라는 것을 본국에 가지고 와서 귀족 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3년 영국 배드민턴 협회가 창설되고 장비도 개선되면서 오늘날에는 청소년과 동호인들이 두루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YMCA를 통해서 보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본문 오른쪽의 날개 부분을 볼까요? 푸나라고 해서 코르크에 새의 깃털을 꽂아서 손바닥이나 막대기 등으로 쳐서 상대에게 넘기면서 노는 놀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영국인 장교라는 사람이 이런 푸나 놀이를 좀 영국으로 가지고 오면서 좀 개선되면서 현재의 배드민턴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일반 동호회 그런 스포츠 모임들 중에 배드민턴 관련된 동호회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도 매일 저녁 7시부터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배드민턴을 즐겨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쉽게 즐기고 또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한번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 주요 기록을 한번 볼게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에까지 획득한 메달 수는 금메달이 총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복식,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29회 2008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혼합 복식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우리나라 배드민턴 상당히 잘합니다. 물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다른 강국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주 세계 수준급으로 경기력을 구사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 내용을 좀 볼게요. 배드민턴은 셔틀콕을 자기 코트에 떨어뜨리지 않고 상대 코트의 빈 공간으로 빠르고 강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기 중 코트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전신지구력, 순발력, 민첩성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임 중 동료를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는 경기 태도는 배드민턴을 더욱 즐겁게 하는 요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예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서 레슨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드민턴 레슨은 한 번 받을 때 한 15분 정도 받고 또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5분 정도 받고 하는데 이 15분이란 시간이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레슨 받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열심히 어, 견디고 또 경험하고 나서 실력을 쌓아서 열심히 배우면 이제 배드민턴 실력도 그만큼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배드민턴은 정말로 강인한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아까 298쪽으로 다시 좀 넘어갈게요. 먼저 경기 시작과 다시 재개하는 방법, 다시 시작하는 방법,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비스는 두 다리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라켓의 헤드가 손잡이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 서버의 가슴 아래에서 셔틀콕이 타구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양쪽 서비스 코트 안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서비스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최초 서비스는 코트를 가운데 구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상대편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수가 짝수일 때 0,
2, 4, 6, 8, 10점이었을 때 서브를 넣을 때는 오른쪽, 나의 포인트가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반대편 대각선 왼쪽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복식의 경우에는 연속 득점하면 서버하고 서브를 넣는 사람하고 파트너의 자리가 바뀝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배드민턴 서브 넣는 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차 뒤에 또 관련된 영상을 좀 보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배드민턴 코트가 있고 단식, 복식이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선이 네트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0점 짝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코트 오른쪽에서 서브를 합니다. 어디로? 대각선 방향으로. 근데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에서 서비스가 인정되는 그 구역이 달라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단식 경기는 좀 길쭉하게 뒤에 엔드라인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숏 서비스 라인부터 마지막 엔드 라인까지가 좀 얇고 길게 가 있고요. 복식 경기에서는 숏 서비스 라인부터 해서 사이드 라인은 가장 바깥쪽 사이드 라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숏 서비스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 모양의 구역 안에 서비스가 들어가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식일 경우와 복식일 경우에 서비스가 인정되는 그 구역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서비스 반칙.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반칙이다. 반칙이 되면 상대방에게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실수 하나가 내가 상대방이 잘해서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상대방 점수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내 실수로 상대방 점수가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반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헛스윙. 서비스하는 도중에 셔틀콕을 치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오버핸드. 서비스하는 순간에 라켓 헤드 부분이 이 라켓의 헤드 부분이 라켓을 쥔 손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것도 파울입니다. 그리고 오버웨이스트라고 해서 서비스할 때 셔틀콕의 타구 위치가 공을 맞는 그 위치가 허리보다 높으면 오버웨이스트 반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라인 크로스. 서비스나 리시브 할 때 코트 라인을 밟는 경우. 여러분들 이 경기장에 있는 코트 라인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경기장 그 코트의 어떤 경계선을 외곽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선을 밟았을 때 이렇게 파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풋폴트라고 해서 서비스를 할 때 정해진 코트에 있지 않거나 발의 일부가 지면에 닿지 않으면 이것도 서비스할 때 반칙이 된다고 합니다. 자, 좀 지금 봤던 내용을 다시 좀 더 크게 볼게요. 서비스 반칙, 이렇게 헛스윙하는 경우입니다. 서비스하는 도중에 셔틀콕을 치지 못하고 헛스윙을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 나오면 미안해 다시 할게 이렇게 하죠. 동네 배드민턴에서는 얼마든지 그래도 되지만 정식으로 이제 시합을 할 때는 이것도 파울이 반칙이 된다. 다음 두 번째 오버핸드. 라켓 헤드 부분이 라켓 쥔 손보다 높이 올라간 경우 이것도 반칙이 됩니다. 그리고 오버웨이스트. 셔틀콕 타구할 때 타구의 위치가 허리보다 높은 경우 이것도 반칙이고요. 그다음에 라인 크로스. 서비스를 하는 서버가 또는 리시브를 할 때 코트 라인을 밟으면 이것도 라인 크로스 반칙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할 때 정해진 코트에 있지 않거나 발의 일부가 이거 보세요. 이 발은 지금 앞발은 지면을 닿고 있는 거고 뒷발은 아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이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풋폴트 파울이 되겠습니다. 참 어렵죠. 처음부터 이런 걸 하려니까. 근데 여러분 직접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말로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직접 이제 학교에 나와서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더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어,
교과서 299페이지인데요. 경기 방법 및 규칙, 그래서 경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남녀 단식과 복식. 그다음에 단식은 한 명이서 치는 경기고요. 복식은 두 명이서 치는 경기예요. 그리고 혼합 복식 이렇게 있습니다. 혼합 복식은 남자 선수 한 명, 여자 선수 한 명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겁니다. 단식은 양편, 코트 양편에 한 명씩. 복식은 양편, 네트를 기준으로 코트 양편에 각각 두 명씩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 규칙을 보면 세 게임 중에 세 게임이 원칙이고요. 그 중에 두 게임을 먼저 이기면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한 게임당 21점을 선취한 팀이 승리하고 해당 랠리에서 이긴 팀이 득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랠리가 코트 네트를 기준으로 양 코트를 사이에 두고 셔틀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랠리라고 하는데요. 이 랠리에서 이기면 직접 득점이 된다고 합니다. 즉 서브권을 갖지 않은 팀도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서브권이라고 해서 랠리에서 이기면 서브권을 가지고 오고 서브권 있는 상태에서 득점을 하면 그때 득점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우리가 랠리에서 이겨도 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브권만 먼저 생기는 거고 그 서브권을 가지고 또 랠리를 했을 때 이기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일단 너무 오래 걸리고 지연되고 좀 루즈해지죠. 그래서 이제 랠리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바뀌었고 이와 비슷한 종목이 또 배구가 있습니다. 배구도 서브권 가지고 득점하는 걸 하다가 너무 길어지고 또 재미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공격력도 높이고 박진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랠리 포인트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비팀이라도 그 해당 랠리에서 득점을 이기게 되면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게임이 21점인데 한 세트가 21점인데 만약에 20대 20 동점이 되면 어느 한 팀이 2점을 연속해서 득점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20대 22가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거죠?가 아니라 이 경기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점인데 20대 20 이 상황인데 만약에 어느 한 팀이 21점을 얻으면 20대 21이 되니까 2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계속 경기를 하고요. 만약 근데 이것도 이제 듀스라고 하죠. 근데 이런 듀스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경기가 재미없어지고 너무 길어지니까 29대 29 상황에서는 30점에 먼저 도달한 팀이 승리합니다. 듀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지만 무한정 반복되는 게 아니고 최대 맥시멈 30점까지만 그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코트 변경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게임 종료 후,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임 시작 전,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을 할 경우 11점을 어느 한 팀이 선취하게 되면 양 코트를 바꿉니다. 네. 1세트 게임이 끝나면 양 팀 A팀, B팀이 코트 위치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2세트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3세트가 시작할 때 또 한 번 바꿉니다. 그리고 3세트 중간에 이 11점이라는 게 21점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점이 넘으면 절반 점수를 넘으면 양 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어떤 조건상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코트를 중간에 3세트 중간에 한번 바꿔줍니다. 그다음 어드바이스 또는 지도를 받거나 코트에서 이탈하게 되면 셔틀콕이 경기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만 선수는 경기 중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하고 있는데 뭐 자기 팀 지도자들 코치나 감독한테 가서 이렇게 지도를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경기 종료 시까지는 경기자는 심판의 동의 없이 그 코트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경기장 안에 마련된 의자에 정해진 그 구역에만 있어야 돼요.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득점과 실점의 경우가 있어요. 서비스 반칙을 하는 경우에는 실점을 하겠죠. 지금 이 선수가 서비스를 했는데 네트를 넘어서 이 하얀색 선 숏 서비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숏 서비스 라인에 닿지 못하고 그 뒤로 떨어지면 이거는 서비스 반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대편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셔틀콕이 코트를 벗어난 경우, 여기 있는 선수가 서비스를 했는데 이 공이 셔틀콕이 날아가서 이 코트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럼 당연히 이것도
실점, 다시 말하면 상대편의 득점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에 칠 경우 오버네트라고 해서 리시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 네트가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서 날아 날아오고 있는 셔틀콕을 바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오버네트 파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셔틀콕을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쳤을 경우 더블 컨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셔틀콕을 상대 코트로 넘기지 못한 경우 서브를 넣는데 네트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럴 경우에도 상대방 득점이 됩니다. 그다음 셔틀콕이 몸에 닿았을 경우, 네, 이때도 상대방이 득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공격을 했는데 라켓이 아닌 내 몸에 맞게 되면 터치보디라고 해서 음, 실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라켓이나 선수의 몸이 네트에 닿은 경우 플레이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스윙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을 멈추지 못해서 라켓 또는 선수의 몸이 네트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상대방 득점, 본인 입장에서는 실점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규칙들이 배구라는 종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2학기 때 배구 수업을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장 코트 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긴 라인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고요. 사이드 라인이 두 줄이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이드 라인을 복식 경기에서 쓰는 사이드 라인이고요. 안쪽에 있는 사이드 라인은 단식 경기에서 쓰는 사이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복식 경기에서는 셔틀콕이 이 사이드 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단식 경기에서는 셔틀콕이 이 안쪽에 있는 단식 사이드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실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네트가 이렇게 있고요. 네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라인을 이제 숏 서비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를 넣으면 이 숏 서비스 라인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라인이라고 좌우측 코트를 나누는 기준선이 있는데 이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서비스 코트 우측, 왼쪽이 서비스 코트 좌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롱 서비스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롱 서비스 라인 복식 경기에서의 롱 서비스 라인이 있고 단식 경기에서의 서비스 라인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에 그 서비스가 인정되는 구역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단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숏 서비스 라인, 센터 라인, 그 다음에 복식용 롱 서비스 라인, 요렇게 이 네모, 지금 선생님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범위가 복식 경기의 서비스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단식 경기에서는 숏 서비스 라인, 그 다음에 센터 라인,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롱 서비스 라인, 그리고 그 단식 경기용 사이드 라인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단식 경기, 복식 경기.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배드민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복해서 다시 들으시면 되고 등교 계약이 되면 다시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1차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